예. 근데 사모님 거 살짝 봤는데 아 역시 디테일이 다르셔. 음. 아 그래서 아까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그 위드스 컨볼루션 맞나? 네네네. 네, 위드스 그거 멀티플라이어. 제가 멀티플라이어 그걸 제가 그거를 따로 상수로 설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우님 것도 살짝 봤는데 그 셀프 알파로 상수 값을 설정해 가지고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아, 그게 이 모바일 랩 V2도 그렇고 V3도 그렇고 문제점이 뭐냐면은 네. 얘네들 논문이 그렇게 썩 잘 설명된 논문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파이토치로 구현한 다른 케이스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위드스 멀티플라이어랑 레졸루션 멀티플라이어를 다 1로 놓고 설정해서 그냥 파이토치로 구현한 맞아, 코드들이 맞아. 많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게 그것도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 궁금한 게 예. 이게 지금 그니까 위드스 멀티플라이어가 적용되는 게 전체 모든 피처 맵에 적용되는 거잖아, 지금. 전체 모든 레이어의 채널 개수인 위드스에 적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적용이 되는 거니까 만약에 1.4로 해도 그게 막 연산량이 또 확 오르겠네, 그렇게 되면. 그것도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표로 보면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네. 일단 첫 번째 문제점은 파이토치로 구현을 했다고 하잖아요. 코드 네.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네. 1.0으로 위드스 멀티플라이어로 고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1점 몇이요? 1.05? 예, 1.0, 1.0. 그 디폴트 값. 1.0. 아, 1.0, 디, 1.0. 예, 디폴트 값을 고정을 해서 배포되어 있는 그 코드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논문 자체가 제대로 설명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음. 뭐 그 안에 이제 세부 이제 그 인자값들 있잖아요. 하이퍼 파라미터 뭐 네. 이스포 레이쇼 이런 것들을 제대로 네. 설명 안 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정을 하면은 코드 에러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위드스 멀티플라이어가 1.0으로 고정돼서 배포되어 있는 코드들이 많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조정을 해가지고 위드스 멀티플라이어랑 레조루션 멀티플라이어가 가변되게끔 만들어주게끔 코드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또 찾아보면은 잘 안 나오긴 하죠. 그런 음.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드스 멀티플라이어가 그 값이 조정이 된다고 해서 전체 연산 복잡도가 그렇게 막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이 모바일넷 계열은 그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랑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두 개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걸로 인해서 연산 코스트가 많이 감소되게 아, 이미 거기서 많이 줄었으니까. 예, 조정이 됩니다. 아, 그것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할게요. 그래서 일단 네. 모바일넷 V2 설명을 하자면은 모바일넷 자체 이제 구글 팀에서 개발했죠. 그리고 구글 팀에서 개발된 논문들이 인캐션도 그렇고 모바일넷도 그렇고 논문만 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계에서는 어, 많이 쓰이려고 이렇게 계속 버전이 업데이트 되는 거 보니까 산업계에서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근데 산업계에서 많이 쓰인다는 거는 파이터치로 개발된 코드보다는 아무래도 텐서플로우로 개발된 코드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모바일넷의 주요 설계 기법인 뎁스와이즈 세퍼러블 컨볼루션이랑 위드스 레졸루션 멀티플라이어 그 기법은 동일하게 들어갔어요. 동일하게 들어갔는데 모바일넷 V2에서는 그거를 이제 좀 집대성한 인버티드 레지듀얼 버틀랩 블럭이라는 새로운 레이어 블럭을 제안합니다. 이게 모바일넷 V2의 핵심이고 이제 그 이후로 들어가는 V3나 V4 같은 경우는 이 인버티드 레지듀얼 버틀랩 블럭을 코드 개선한 쪽으로 이제 그 모델들이 업데이트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럭은 레지넷의 핵심 구조인 레지듀얼 블럭이랑 버틀렛 블럭을 사용을 했는데 그걸 이제 자기들에 맞춰서 변형을 한 거죠. 변형은 어떻게 했냐면은 어,
일단 그냥 변형을 했는데 그 설명이 사실 이게 모바일랩 V2가 연산량이 줄어들었다는 경량화 부분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서 그 논문의 그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 게 맞는데, 이 모바일랩 V2 같은 경우는 인버티드 레지듀얼 버틀렉 블럭에서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왜 적용을 하지 않았냐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해요. 그러니까 모바일랩 V2는 경량화에 초점을 맞췄으니까 왜 어떻게 경량화 됐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고, 왜 마지막 블럭이 리니어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 블럭인지에 대한 설명이 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매니폴드라는 설명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논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나름대로 썰 풀어보니까, 그 이제 구글팀 작성을 한 사람들은 왜 마지막 레이어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이 들어가지 않았는지를 자기들은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는데, 이제 저희들 같은 이제 코드 실습까지 하는 이제 범인들은 이게 뭐 들어서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 나가는 거는 좀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짤을 붙여놓긴 했습니다. 어쨌든 모바일랩 V2는 모바일랩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동일한 연산 코스트로 가정을 하면은 약 5에서 7% 정도 높은 정확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바일랩 V2 다른 블로그에서 설명을 할 때는 이 매니폴드랑 그 다음에 그 왜 리니어 포인트 와이즈를 설명을 하는 식으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그 챕터별로 전개를 했는데, 그 논문에 있는 챕터별로 전개를 하게 되면은 그게 사실 논문에 있는 챕터별이 3000%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인버티드 레지듀얼 보슬랩 구조는 이런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는 이제 반대로 코드를 먼저 첨부를 한 다음에 설명을 진행하는 식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보면은 베이직 컴브 같은 경우는 이제 컴브랑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들어가고, 이 렐루6 액티베이션이 들어가는데 이게 조건에 따라 가지고 이 렐루6가 들어가는 블럭이 있고 들어가지 않은 블럭이 있다, 이렇게 해서 베이직 컴브를 먼저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럭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단계는 익스펜드 레이쇼, 그러니까 확장, 그러니까 차원을 확장시키는 블럭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인 이 가운데 블럭, 마지막에 이 확장된 차원을 축소시키는 이제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이 들어가는데, 요렇게 그냥 세 개의 블럭이 붙어가지고 이게 그 레지듀얼 블럭에서 말했던 그 버튼넷 블럭이랑 똑같은 구조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어디였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버틀렛 블럭이 총 3개의 블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차원을 축소하고, 축소된 차원에서 이제 연산을 수행한 다음에 다시 확장하는 식으로 3개의 블럭이 들어가는데, 얘도 똑같이 첫 번째 블럭, 두 번째 블럭, 세 번째 블럭이 들어간다. 근데 인버티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유는 여기서 차원이 축소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원을 확장을 시키고 확장된 채널에서 연산을 하고 그것을 다시 축소한다. 그러니까 반대로 반전이 된다라는 구조로 이렇게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럭이 설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 버전이랑 없는 버전 두 가지 베이직 컴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바일랩 V2에서 버틀렛 구조니까 3개의 블럭이 들어가는데, 3개의 블럭이 들어갈 때 이 맨 위에 있는 블럭은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이 들어가고, 가운데 블럭은 이 연산을 하는 거잖아요. 피처맵 추출하는 연산을 하는데, 이 연산을 할 때 뎁스 와이즈 컨볼루션 연산 과정이 수행이 되고, 마지막에 차원이 축소가 될 때는 이 포인트 와이즈 컨볼루션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있는 버틀렛 구조랑 차이점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레즈넷 같은 경우에 적용됐던 버틀렛 구조 같은 경우 똑같이 3개의 블럭으로 되어 있지만은 3개의 블럭이 차원이 축소가 되고 특징 추출하고 다시 차원이 확장되는 구조가 되고, 모바일랩 V2 같은 경우는 이것이 가운데 블럭, 그러니까
차원이 축소가 되는 게 차원이 오히려 확장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레즈넷에서 왜 바틀렉 블럭을 썼냐면은 얘가 그 연산 코스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탠더드 컨볼루션 블럭인 그냥 기존의 그 컨볼루션 블럭만 사용을 했었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H랑 W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 곱하기 2배 들어가고 이 입력되는 채널 개수 곱하기 2배에서 이렇게 이제 연산량이 발생을 하는데 레지듀얼 바틀렉 구조를 쓰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스탠더드 컨볼루션 블럭의 연산 코스트가 아래에 있는 수식으로 연산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요 R 값이 차원이 축소되는 개수거든요. 요 R 값 차원이 축소되는 개수랑 그 다음에 커널 사이즈 값이 이제 같이 들어가가지고 요 수식으로 이 버틀렉 구조를 도입을 하게 되면 연산 코스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레즈넷에서 이 K를 3으로 놓고 그 차원이 축소되는 개수를 4로 놨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 8.5배의 연산 코스트가 감소되는 이점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얘네들은 레즈넷에서 차원을 축소를 시키니까 연산 코스트가 감소되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차원을 확장을 하게 되면 연산 코스트가 당연히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럭에서는 적용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럭을 그냥 생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차원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버틀렉 구조를 만들게 되면은 이 수식대로 연산 코스트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즈넷에 있는 그냥 통상적인 K3, R4 해가지고 넣어버리면은 연산량이 8.5배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연산량이 늘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억제를 시킬 수 있느냐? 거기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티드 레지듀얼 버틀렉 구조에서 이 가운데 블럭을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여기 이제 연산 코스트가 늘어났던 수식이 아래에 있는 수식으로 연산 코스트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인버티드 레지듀얼 버틀렉을 적용을 시킨다 하더라도 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블럭의 연산 코스트 감소 효과로 인해서 약 1.1배에 해당되는 연산 코스트 감소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즈넷의 K3, R4를 적용을 시켰을 때 그냥 레즈넷의 버틀렉 구조로는 8.5배의 연산 코스트가 줄어들게 되지만은 모바일랩 V2의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블럭 그 연산 기법을 도입을 시키면은 이게 차원이 4배가 늘어나는 인버티드 버틀렉 구조지만은 이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인해서 오히려 1.1배 정도 연산 코스트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네. 그래서 그 모바일랩 V2에서는 자기들이 설계한 인버티드 레지듀얼 버틀렉 블럭이 연산 코스트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거를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해야 되지만은 모바일랩 V2에서는 이거는 설명 잘 안 하고 오히려 이제 왜 마지막 블럭인 이 포인트 와이즈 리니어 포인트 와이즈의 이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적용이 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설명만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논문의 방향성이 살짝 이상하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이 인버티드 레지듀얼 버틀렉 블럭을 적용을 시켰으면은 어쨌든 뭐 연산 코스트가 1.1배니까 거의 뭐 줄어드나 마나인 거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적용을 시켰냐 보면은 이건 이제 모델 구조를 같이 봐야 돼요. 모바일랩 V2에서 이 버틀렉 구조는 총 7개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레지넷 같은 경우는 이 버틀렉 구조가 레지넷 50에서는 16개가 적용이 되지만은 101이나 152 같은 되게 깊게 쌓이는 블럭에서는 이 버틀렉 블럭이 33개, 뭐 50개 이렇게 반복해서 엄청 많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모바일 넷에 적용된 인버티드 레지듀얼 버틀넥 블럭은 그냥 디폴트인 레지넷의 버틀넥 블럭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하나의 블럭이 갖고 있는 효율성이 모바일 넷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7개만 적용을 시키면 버틀넥 블럭이 이 레지넷 같은 경우 50개가 적용이 된다고 치면은 하나의 블럭이 그 레지넷의 버틀넥 블럭 7개의 성능이랑 또이또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또이또이가 되냐면은 이 위드스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델을 설계를 할 때 이 모델을 설계하는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뎁스를 늘리는 식으로 모델을 설계하는 방식도 있지만은 요 모델의 채널인 위드스를 늘리는 식으로도 이제 모델을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바일넷 같은 경우는 위드스를 늘리는 식으로 전체적인 모델을 그 최적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뎁스는 줄이고 위드스를 늘리는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는 모델이, 레지넷 같은 경우는 뎁스가 엄청 긴 피라미드 형식으로 이제 레지넷 모델이 이제 딱 도식화를 할 수 있는데, 이 모바일넷 같은 경우는 요게 약간 직사각 형식으로 뎁스는 줄고 위드스는 늘어나는 형식으로 모델이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직사각 형식이 되니까 이 전체 면적으로 치면은 똑같다고 보면은 이제 하나의 이 버틀넷 블럭의 효율성이 레지넷에 적용되는 버틀넷 블럭의 효율성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는 어떻게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인버티드 레지듀얼 버틀넥에서 왜 가장 마지막 레이어에는 렐루를 적용을 하지 않았냐에 대한 설명이 논문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은 렐루 펑션을 보면은 음수에 대한 영역은 전부 다 이제 0으로 처리를 해버리니까 여기 부분에서 정보가 소실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개선을 한 게 리키렐루 같은 경우는 살짝 이 값을 줘가지고 이 정보가 소실되지 않게 어떻게 좀 꼼수를 부린 거죠. 그래서 논문에서 왜 이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하지 않았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임의에 입력된 피처가 있어요. 이 입력된 피처를 그 차원을 축소를 시켜주는 인베딩 레이어를 통과를 시켜요. 통과를 시키면은 이 입력된 피처가 n 차원으로 이제 차원이 축소가 되거나 아니면 차원이 늘어나거나 하겠죠. 그 n 차원의 피처를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시킨 값을 다시 이제 요 인베딩 레이어의 인버스 레이어로 적용을 시켜서 원래 원본으로 이제 복원을 시키는 거예요. 복원을 시켰을 때 이 차원을 변환시키는 인베딩 레이어가 저차원일 경우에는 이 입력된 피처랑 이 출력된 피처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정보 손실이나 왜곡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인베딩 레이어가 그 n이 이제 15나 30처럼 되게 고차원으로 이제 인베딩을 시킬 경우에는 이 결과값이 입력 피처랑 큰 차이가 없게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정보 손실이 덜 발생을 한다. 이것 때문에 요 앞에서 이 빨간색 블럭은 사실 따지면 차원이 축소된 거잖아요. 차원이 축소된 거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붙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정보 손실이 많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바일넷 V2를 설계를 할 때 가장 마지막 레이어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 이 논리를 만들려고 이 논문에서 입력 피처랑 이제 N2랑 N3일 때의 이 출력되는 피처의 결과값을 비교를 하고, 뭐 N15랑 N30일 때의 그 출력된 결과를 비교를 하는 그 그림을 논문에 첨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렇게 막 그 깊게 설명을 안 해도 되긴 해요. 왜냐면은 다른 논문에서는 우리가 그 모바일넷 V2를 그냥 일반적인 레지넷 버틀넷 구조로 설계를 했는데 마지막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 두 개를 비교를 했는데, 액티베이션 펑션 마지막에 적용을 안 시킨 버전인 이 파란색 그래프가 훨씬 더 성능이 잘 나왔다,
이 결과만 붙여놓고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잘 모른다,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간 논문들도 있어요. 그냥 사실 이렇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긴 하는데, 이 모바일랩 V2에서는 왜 이렇게 그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되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랩 V2 같은 경우는 그 경량화가 얼만큼 진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마지막 블럭인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시키지 않았을 때 성능이 잘 나왔는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막 그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설명을 하고, 그것에 대한 이런 이 유닛 테스트까지 진행을 해가면서 논문에 첨부를 한 거죠. 그래서 약간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비교를 했는데 없을 때 성능 더 잘 나왔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논문들도 꽤 많아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적용을 했었을 때 성능이 더 잘 나왔다 하고 넘어간 논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욜로 V1이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적용이 안 된 초기 버전이랑 V2보다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적용을 시키고 성능이 더 향상됐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하고 퉁치고 넘어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을 했는지에 대한 장황한 설명은 진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욜로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조금 3000% 빠지는 내용을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거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매니폴드라는 내용이 나와요. 매니폴드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다양체라고 이제 설명이 되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이건 이제 이제 임의의 이제 그 GIF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이미지 데이터셋을 입력을 시켜요. 근데 그 이미지 데이터셋이 그 MN리스트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를 이제 CNN 모델에 통과를 시키면은 CNN 모델이 피처 익스트랙터 블럭이 있고 클래시피파이어 블럭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면 이 피처 익스트랙터 블럭을 통과시킨 가장 마지막 레이어의 피처를 매트릭스잖아요. 그리고 매트릭스의 하나의 원소를 인텐트 벡터라 부르고, 그 인텐트 벡터를 지금 3차원상으로 이제 차원을 축소시킨 다음에 그거를 이제 디스플레이 해본 거예요. 디스플레이 해봤더니만 이 0으로 떨어져야 되는 값들이랑 1로 떨어지는 값들의 인텐트 벡터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것처럼 이제 디스플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텐트 벡터가 0으로 떨어지는 벡터들끼리 모여있는 군집이랑 1로 떨어지는 그 군집이랑 그 군집들을 인텐트 스페이스라고 이제 또 다르게 명명을 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빨간색이 7일 거고 초록색이 아마 4일 건데, 4로 클래시피케이션 되는 그 인텐트 벡터들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그 공간상에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차지를 하고 있다, 그 인텐트 스페이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인텐트 스페이스가 어떤 특별한 모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특별한 모양을 다양체라고 부르면서 그 다양체가 매니폴드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여기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 인텐트 스페이스가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었을 때 그 특별한 구조인 다양체를 매니폴드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매니폴드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인텐트 벡터가 이렇게 쭉 모여 있어요. 그 쭉 모여 있는 구조가 이 지구본의 대륙 모양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냥 가정을 한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죠. 그래서 0이라는 이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분류되는 인텐트 벡터들이 모여있는 그 인텐트 스페이스는 아프리카 대륙의 모양으로 인텐트 스페이스가 구성이 된다, 이렇게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구조가 3차원
3차원으로 이제 디스플레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 3차원을 2차원으로 이제 차원 축소가 가능하겠죠. 근데 차원 축소를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이 메카로드 도법 기준으로 차원을 축소가 시킬 수가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지구본을 이제 쫙 펼친 식으로 이렇게, 요게 어떤 도법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런 식으로도 차원을 이제 축소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3차원을 2차원으로 차원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정사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차원을 축소를 시켰을 때 이 인텐트 스페이스, 그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매니폴드가 차원이 축소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어떻게 하면 가장 적합하게 차원이 축소가 가능할까, 요거에 따른 요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지구본을 2차원의 세계지도로 차원을 축소를 시킬 수 있는데, 차원을 축소시키는 그 과정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거는 메카로드 도법으로 축소를 시킬 수 있는 거고, 어떤 거는 이러한 식으로 차원을 축소를 시키는 거죠. 근데 차원을 축소를 시켰을 때 메카로드 도법은 차원 축소가 보시는 것처럼 왜곡이 발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을 축소를 시키는 건 좋은데, 차원이 축소가 되면은 무조건 정보 왜곡이 발생을 하니까 제대로 차원을 축소를 시키는 게 중요한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좋은 차원 축소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그 이제 항상 나오는 내용이 이제 스위스 롤 매니폴드인 거예요. 어떤 인텐트 스페이스가 요렇게 이제 말려져 있는 구조일 때는 이거를 정사형을 시켜야 되는데, 그냥 정사형을 이 스위스 롤로 되어 있는 걸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압착을 시켜가지고 정사형을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사형을 시키면은 당연히 정보 왜곡이 많이 발생하는 이 메카로드 도법이랑 의미가 없는 차원 축소겠죠. 이거를 제대로 차원을 축소를 시키려면은 이 스위스 롤 된 거를 잘 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의 2000의 좌표 공간에다가 차원을 축소를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메카로드 도법이 아니라 RA 도법으로 차원을 축소를 시켜야 잘된 차원 축소다. 요렇게 보는 거죠. 이 내용으로 이렇게 차원을 축소를 시켜야 잘된 차원 축소다. 요거를 이제 이 모바일넷 V2에서 매니폴드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그냥 스위스 롤 이렇게 이거를 이제 Z축으로 그냥 압착을 시켜가지고 차원 축소를 시켜도 되는 건데, 왜 이걸 굳이 말려있는 거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차원을 축소를 시켜야 되느냐. 여기서 이제 유클리드 기하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 A라는 지점이랑 B라는 지점이 고차원상에서는 이렇게 가까워 보이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그냥 Z축으로 쫙 그냥 압착을 시켜서 축소를 시키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려 있는 거죠. A가 있고 여기 B가 있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프레스로 딱 눌러가지고 차원을 축소를 시켜버리면은 여기 이렇게 차원이 축소가 되면서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거 두 개 사이 기하거리는 엄청 작겠죠? 근데 이 스위스 롤을 쫙 펼쳐가지고 A랑 B랑 제대로 올바르게 차원을 축소시키면은 A랑 B라는 거의 실제 거리는 엄청 길게 표현이 되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잘 차원을 축소를 시키고 잘 차원을 축소를 시켰을 때 어떤 인텐트 벡터랑 또 다른 인텐트 벡터의 그 유사도가 따지고 보면 유클리드 기하거리거든요. 이 유클리드 기하거리가 올바르게 측정이 가능하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구본으로 설명을 하자면은 한국의 반대편이 이제 우루과이거든요. 우루과이로 건너갈 때 이 고차원상에서 그냥 딱 그 앞찾기로 눌러가지고 그 유클리드 기하거리를 보면은 한국이랑 우루과이에 대한 유클리드 기하거리는 이제 축소된 그 앞찾기로 눌렀을 때,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게 차원을 축소를 시킨 상태에서는 두 개의 유클리드 기하거리 엄청 짧은 값이 나오겠죠. 하지만 올바르게라는 거는 요 두 번째 세계지도의 상으로 정사형을 시켰다면은 우루과이랑 한국의 거리는
유라시아 대륙을 건넌 다음에 남미 대륙을 건너는 식으로 엄청나게 긴 유클리드 기하거리가 나오는 거로 제대로 이 정상이 된 거로 이제 이 벡터의 유사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여기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런 식으로 올바르게 정상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 매니폴드 개념이 나오는 건데, 이 매니폴드 개념이 어쨌든 차원 축소랑 차원 확장에 대한 차원을 그 이제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게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럭의 기본 개념이니까 이거를 매니폴드라는 내용을 들어가지고 모바일넷 V2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모바일넷 V2에서 설명할 필요성은 없어요. 오히려 레즈넷의 버틀렉 그 블럭을 설명할 때나 매니폴드라는 내용이 나오면은 거기서는 이해가 되는 건데, 모바일넷은 사실 그 레지듀얼 버틀렉을 자기네들이 이제 변형이라면 개선을 시켜서 한 내용이니까 매니폴드가 이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럭이랑 어떤 연관성이 인텐트 벡터의 그 유사도로 치면 되게 멀리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굳이 모바일넷 V2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방향성이 잘못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모바일넷 V2에서는 이 매니폴드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것에 대한 개념까지 설명을 해야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넷 V2의 아키텍처를 보면은 이 인풋 피처가 있고, 그곳에 오퍼레이터가 이제 첫 번째 스템 레이어는 그냥 그러니까 베이직 컴프 블럭이 들어가고, 이 가운데 블럭이 버틀렉 구조가 이 반복 횟수에 따라서 반복이 되는 식으로 적용이 되고, 마지막 테일 레이어에서 그 베이직 컴프 들어가면서 이 에버풀이랑 컴프 2D 여기는 클래시피파이어예요. 요건 이제 제가 V3 설명할 때 또 설명할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가 구성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설계하는 거 보면은 베이직 컴프 들어가고, 이 렐루가 그 적용이 되는 블럭이 있고 적용이 되지 않은 블럭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if문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버티드 레지드얼 블럭에서는 요 익스펜드 레이쇼가 1이 들어간 것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블럭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연산이 들어간 거여가지고 이게 그 생략을 하고 그냥 이 가운데 블럭인 뎁스와이즈 컨브랑 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포인트와이즈 컨브만 살아남아도 연산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익스펜션 레이쇼가 6인 경우에 한해서만 포인트와이즈, 뎁스와이즈, 포인트와이즈 3개의 블럭이 붙는 식으로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인버티드 레지저 블럭을 설계를 했고, 그거를 이제 모바일넷 V2에서 적용을 하는데, 요 위드스 멀티플라이어 인젝값으로 받아가지고 요 여기가 이제 인 채널이거든요. 이 인 채널부터 시작해서 히든 디멘전 아웃풋 채널이 전부 다 이 위드스 멀티플라이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그 채널 개수가 이제 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텍처에 들어가는 이 여러 가지 인자값들 있잖아요. 요 인자값들은 그냥 하나의 그 리스트로 이렇게 세팅 값으로 이렇게 적용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모바일넷 V2의 그 아키텍처 설계의 각 인자값에 대한 표현 방식이잖아요. 요거를 이 모바일넷 V1의 초창기 아키텍처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이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포인트와이즈 컨볼루션 이렇게 해서 되게 길다랗게 이 모바일넷 V2의 아키텍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모바일넷 V2 버전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축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제 뭐 보면 이제 다 이제 별 독립적인 블록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다 안에 있는 거 까보게 되면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반복이 될 때 이 아웃풋 채널이 이제 동일한 게 있고, 그 반복되는 횟수가 둘, 6둘 이렇게 나눠지면서 어떤 거는 첫 번째 반복되는 블럭의 스트라이드가 2인 경우가 존재를 한다. 이렇게 그 조건별로 이렇게 축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예, 그런 식으로 모바일랩 V1의 아키텍처도 모바일랩 V2의 아키텍처 표현식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가 됐다 보니까 요것도 이제 제가 이 초창기에 만들어서 V1 코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어쨌든 코딩이 고수 같아진 코드로 좀 변경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습을 했는데 실습은 어떻게 했냐면은 위드스 멀티플라이어 조건 이제 1.0 그리고 100%죠. 100%부터 35%까지 그 다음에 레졸루션 멀티플라이어는 이 입력되는 입력 사이즈가 224부터 96까지 총 여기는 이제 조건이 4개고 여기는 조건이 5개니까 20가지 조건에 대한 모바일랩 V1과 V2의 성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성능 검증을 했는데 모바일랩 V2에서 이 마지막 레이어에 액티베이션 펑션이 있는 왜 없어져야 되는 데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이게 저는 사실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커스텀 모바일랩 V2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는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용을 시켰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이 음수로 떨어지는 그 인텐트 벡터에 대해서는 0으로 다 처리해버리니까 정보 손실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보 손실을 방지해주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리키렐루가 있거든요. 어디였지? 요거. 여기 음수에서 살짝 값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리키렐루를 적용을 시키면은 저차원으로 이제 차원이 축소된 거에 대한 정보 손실이 그렇게 발생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리키렐루를 전부 다 포함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바일랩 V2 보면은 이 스트라이드가 1일 때는 레지듀얼 커넥션이 활성화됐지만은 스트라이드가 2일 때는 레지듀얼 커넥션이 없는 버전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 그 레지넷의 바틀렉 그 구조를 보면은 스트라이드 1일 때랑 스트라이드 2일 때랑 둘 다 동일하게 이 레지듀얼 커넥션이 활성화되게끔 그 레지넷 그 블럭을 설계를 해요. 근데 이 스트라이드 2일 때는 이 입력되는 이 피처가 변형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이 맞춰줄 때 이 다운 샘플러 블럭을 이 우회로에다 붙여가지고 이 인채널과 아웃채널을 맞춰주는 그 과정을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동일하게 이 스트라이드 2인 옵션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이 다운 샘플러 블럭을 옆에다 붙여가지고 이 스트라이드 2일 때도 이 레지듀얼 커넥션이 활성화되게끔 이 두 개의 블럭으로 코드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한 커스텀 모바일랩 V2가 오리지널 모바일랩 V2랑 비교를 해가지고 성능이 진짜 안 나오는지 아니면 잘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모바일랩 V1, 모바일랩 V2,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설계한 커스텀 모바일랩 V3, 아니 V2 이 총 3개의 모바일랩에 대해서 이 20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커스텀 모바일랩 V2 코드 당연히 이제 붙여넣었고요. 그 다음에 실험은 진행하는 거 보면 이제 조건이 여러 개다 보니까 조건별로 이렇게 그 딕셔너리 만들고 이미지 데이터셋 불러고 조건에 맞춰가지고 레지듀얼 멀티플라이어 적용한 데이터 로더 총 5가지 만든 다음에 모델은 모델별로 그 위드스 멀티플라이어 적용시킨 위드스 멀티플라이어 조건이 총 4개니까 4가지별로 모델별로 설계하니까 하나의 모델은 총 4가지의 파생 모델이 나오고 이 파생 모델이 총 3종이니까 12가지의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오티마이저 이제 딕셔너리로 다 설계를 한 다음에 이제 조건별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실험은 이제 하나의 모델당 20번 반복을 해서 훈련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에포크는 15로 했어요. 이거 에포크 10 넘어가면은 이거 하나 돌리는데 이거 12시간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이것도 이제 원래 15였다가 15로 줄인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훈련 진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에포크가 10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모델들이 그 언더피팅 상태예요. 그래요. 훈련이 많이 진행된 상황은 아니에요. 어쨌든 설명을 하자면은
모델의 파라미터 개수를 보면은 모발랩 V1이 V2 대비해서 보시면 이제 3200개가 나오고 여기 모발랩 V2는 2200개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경량화가 많이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 연산 복잡도를 보면은 모발랩 V1이 위드스 멀티플라이어가 100%이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레졸루션 멀티플라이어가 100%인 상황에서는 588 밀리언 플로스가 나오는데 모발랩 V2는 그거에 비해서 거의 한 40% 이상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위드스 멀티플라이어를 1.4로 올렸는데 이 1.4로 올리면은 이 플롭스가 326에서 거의 한 570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바일랩 V1의 이 연산 복잡도랑 같은 값으로 맞춰주려다 보니까 이 위드스 멀티플라이어를 1.4로 확장한 값을 논문에 첨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 에큐리시를 보면은 통상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모바일랩 V1이 모바일랩 V2보다 거의 한 5% 이상 다 성능이 좋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플롭스를 가로추로 놓고 세로축을 에큐리시로 놓고 그림을 그리면은 이 모바일랩 V2가 전반적으로 좌상단 평면에 위치하거든요. 이 좌상단 평면에 위치한다는 거는 모델은 경량화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성능이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이제 모델이 최적화되어 있는 존이라 보시면 돼요. 반대로 우하단 평면에 위치하면은 여기는 이제 모델은 최적화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성능은 더럽게 안 나오는, 여기는 이제 비효율적인 공간이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그 눈으로 일단 그림 그려보면은 이게 쭉 따라 올라가게 되면은 이 파란색 점이 이 1.4에 해당되는 때는 이 초록색인 모바일랩 V1보다 살짝 좀 더 위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바일랩 V2 1.4의 위드스 멀티플라이 에큐리시를 넣은 겁니다. 여기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억지로 위드스 멀티플라이어 옵션을 늘려가지고 이 모바일랩 V1의 여기 지점이 아마 위드스 멀티플라이어 1.0인 지점일 거거든요. 그거랑 비교를 해서 에큐리시가 이렇게 올라갔다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바일랩 V2의 전반적인 그 설계의 그 개념이라 볼 수 있죠. 개념이랑 그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뭐 인버티드 레지듀얼 블럭에 대한 설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